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어, 오늘은 화요일 밤이에요. 원래 화요일이랑 수요일, 목요일은 특히 좀 들으시는 분이 더 적어요. 저는 처음에 금요일, 토요일에 다들 막 이렇게 놀아야 되니까 많이 안 들으시겠지 이랬는데 오히려 수요일, 목요일에 듣는 분들이 많이 적은 걸 보면 아마도 야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저는 뭐 어차피 맨날 야근을 하지만 원래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책을 바로 여기 회사의 언어, 직장 언어 탐구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할 말, 안 할 말, 먹히는 말, 씹히는 말,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띠지를 가지고 있네요. 네, 이 책을 일요일에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는 게 일요일이니까. 근데 왠지 일요일 밤에 안 그래도 막 개콘 끝나고 심란할 때 이 책을 읽어드리면 더 심란할 것 같아서 오늘로 좀 화요일로 정해봤는데 장지원님 지금 퇴근하고 돌아왔다고. 네, 퇴근 정시정시 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야근수당 책도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퇴근하고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되게 우리 팀원들, 우리 직원들하고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고, 내가 회사 다닐 때 되게 좀 철없었구나. 이렇게 예전 회사 다닐 때 팀장님들과 부장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아직도 제 타임라인에 다 계시니까, 오늘 혹시 방송을 들으신다면 철없던 저의 주니어 시절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김승섭 님도 퇴근 후 집에 가는 중이라고. 저는 이제 이동 중에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좀 궁금해요. 데이터가 무제한인가? 저는 사실 거의 라이브 방송, 저도 딴 거 많이 보지만 집에서만 보는 편이거든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지원님 힘나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이제 회사의 언어라는 책이고, 저는 사실 이런 띠지를 좀 책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띠지를 꽂고서 책을 꽂아놓으면 이 띠지가 다 상하고 가방 안에 넣어놔도 책이 잘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일러스트가 예쁜 책이고요. 김남인 작가님은 원래 기자셨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위클리 비즈라는 거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계적인 석학, 예술가, 경영인들을 직접 만났고 이제 그러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실전을 한번 뛰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회사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HR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다가 뭐 지금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우리 직원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자셨던 분이 책을 쓰면 굉장히 글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맛깔나게. 왜냐면 또 기자분들이 제목을 되게 보고 싶게 잘 뽑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책이 굉장히 되게 맛깔나게 쓰여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의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센스의 언어예요. 저는 여기를 보면서 좀 뭘 느꼈냐면, 좀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던 분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각 장에는 회사원들이 지참해야 될 무기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 우리가 RPG 게임 할 때 무기 고르듯이 회사원들한테 주어진 어떤 무기가 하나하나씩 있는데, 뭐, 이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하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어필하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기술들을 시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듣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일 좀 관심이 덜 갈 수도 있는, 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두 번째가 듣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는 표현의 언어. 그래서 아마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제목부터가 스티브 잡스의 화이트보드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와 싸우지 마라. PPT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있지 않으실까 싶고,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너무 한글로 적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저도 요즘은 한두 장으로 요약하는 글쓰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PPT 만들 시간이 없는 없고 다 읽어보지도 어차피 않으니까 뭐 그런 거나 아마존 그리고 뭐 이메일 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실전 꿀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체크해 놓은 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언어는 좀 따로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같이 댓글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작가님한테 또 좀 전달해서 내일 또 답변도 좀 받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왜 이분이 아까 그 서두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위클리 비지에서 세계적인 석사의 뭐 석학들이 아니죠. 뭐 실리콘밸리부터 GM, 페덱스 같은 그런 기업들까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실제로 그 내가 경영진을 통해 얻는 극도로 정제된 정보와 재무제표가 저 기업 내부의 다이내믹을 충분히 반영하는 걸까? CEO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끔한 현실이 아니라 그가 깔고 앉아 좀처럼 보이지 않는 내밀한 풍경들을 보고 싶었다. 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내 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자신을 포장하지도 화려한 스펙을 깔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종종 조용하고 묵묵히 일하다 어느새 조직의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중요한 회의나 보고를 앞두고 상사는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겪기 시작했다. 딱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생각나는 예전에 과장님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팀장님이 중요한 보고를 앞두고서 옆에 끼고 집에 보내주시지 않았던 그 과장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은 뭐 이렇게 격보기엔 잔잔하지만 자기 역할을 파악하고 조직의 업무를 신속히 장악하는 사람들. 언뜻 보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은데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결국은 함께 성과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현실 속 에이스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다. 그들은 회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언어란 업무 하나에도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한다. 업무를 동료와 상사의 시각, 더 넓게는 회사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좀 요즘 좀 지난번에 야근수당도 그렇고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리포트한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회사와 하나의 입장에서 회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첫 번째 파트, 센스의 언어예요. 각각의 무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무기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듣기라는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자, 뭐 월요일에 회의 진짜 많을 때 있죠. 하루 종일 회의가 잡혀 있는 거예요. 1시, 5시 막 회의가 잡혀 있어. 3시, 5시 막 해서 회의하다 퇴근하겠군. 회의가 이렇게 많은데 결정되는 것도 별로 없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약간 워리어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다른 팀이랑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특히나 그러기로 소문난 김 부장이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요.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나눠주신 전략 보고서를 봤는데 로직이 좀 엉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위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도 지원 인력도 없고 사실 우리 팀이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여러 팀이 TFT를 꾸려서 하는 편이라면서 옆 팀의 보고서를 디스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밤새 보고서를 만들었을 이 대리의 표정이 똥 씹은 것 같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자기 확신의 단계로 진입했다. 정수민님, 이 책은 회사의 언어입니다. 직장 언어 탐구 생활이고요. 네. 그래서 심리학자 로버트 버튼이 얘기한 게 있는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확신하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는 느낌은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이고 내 화학 반응이 야기한 심리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말이 많아지면 의심하거나 되돌아볼 시간은 더욱 없다. 김 부장의 경우 회의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똑똑함을 증명할 무대다. 자기 팀이 괜한 일을 떠맡지 못하도록 방어도 해야 한다. 내가 옳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남의 말을 들을 시간 따위는 없다. 자, 그러면서 옆에 이제 새로 경력으로 입사한 서 과장님은 발끈합니다. 그 이런 서 과장의 어떤 마음이 드냐? 정말 저 사람의 말에 다 동조를 하냐? 이 사람의 마음에 사실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인정하는 척하지만 회의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냉소와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다. 나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면 당신이 어디 다 해보시지. 자,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부서와 부서 간 이제 협력이 안 되는 거죠. 회의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후에 막 이메일로 막 약간 막 서로 막 공격적으로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린라이트는 연애회를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 마크 골스톤은 사람들이 말할 때도 신호등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신이 말을 시작한 첫 20초간 상대는 당신에게 그런대로 호감을 품는다. 아직까지는 그린라이트다. 신기하게도 당신은 말을 하는 동안 긴장이 풀어지고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 자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신나서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음 20초간은 옐로라이트가 켜진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다. 그래도 아직까지 상대의 말이 간간히 들리기는 한다. 말을 시작한 지 대략 30, 40초가 넘어가면 레드라이트가 켜진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여기저기 몸을 꼬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제는 정말 독백을 멈춰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발언권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했다. 처음에 경험했던 청중의 호감과 존경을 다시 잡아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호감이 식으면서 당신은 지루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엄청 반성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말이 많아서 아침에 저희가 스탠드업 회의를 짧게 하자고 해놓고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라이트가 켜졌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멋있게 옆팀의 최 팀장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이 회사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김 부장이 갈망하던 인정한다. 당신이 옳다는 신호를 최 팀장은 기꺼이 제공한다. 최 팀장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보다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뭐뭐라는 것인가요? 요약과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타당성을 질문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시 말하는 순간에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뭘까요? 라고 핵심 목표로 이동합니다. 부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덧붙여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막 물음표가 들어가죠. 그의 질문은 대개 이런 흐름이다.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주변을 집중시키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같은지 확인한다. 그런 후 김 부장에게 자기 주장이 타당한지 돌아보게 한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회의 목표로 상대를 이끌고 자기 얘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팀장의 말에서 80은 듣기, 20은 말하기지만 그 20마저도 대부분은 질문으로 채움으로써 상대방의 태도를 꾸준히 그린라이트 상태로 유지한다. 네, 그래서 최 팀장처럼 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짐 콜린스의 그 굿 투 그레이트?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거기에 이제 성공한 리더들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특별한 성과를 조용히 만들어내는 보통 사람들로 보인다. 겸손하며 사람들의 앞에 나서서 떠벌리기를 꺼린다. 조용하고 차분하다. 그래서 쇼에 나가는 말보다
쟁기를 끄는 말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오히려 뭐 회사를 망하게 했던 리더들은 개인적 자아가 지독하게 강한 리더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리더의 얘기는 저는 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잘 듣고 그 전체적인 의견을 뭐 이끌어내는 게 좋은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네, 잘 들어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김성수님, 수동적 공격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듣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듣기에 이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자,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이분은 사실 기자적인 경험에서 나온 건데, 기자로서의 경험이 이 책에 많이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수 적고 조용한 이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방법도 질문이다. 기자들은 질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역으로 자신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한다.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통제했던 기자들은 거꾸로 답을 요구받으면 통제당하는 기분이 든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답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두 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실 기자가 개인적인 뭐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 작가님이 그 기자일 때 이렇게 그 무용수가 누군가를 인터뷰하러 갔대요. 근데 그 인터뷰이가 먼저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뭐 어떠세요? 기자로서 어떤 일이 힘드세요? 이런 걸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질문을 하러 갔는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다.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질문을 해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관심 가는 사람이라면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주제를 찾기 위해 상대를 관찰하고 그에 관한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야 된다. 이거 조금 앞에서 뭐 설계를 드리면 이제 상사들이 부하와 뭐 마주 앉은 면담 상황에서 앞뒤 잘라먹고 요즘 어때? 요즘 고민이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최악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과장, 구매 업무가 이제 1년 반이 되어가네. 지난번에 먹었던 띵띵 업체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라는 식으로 케이스를 근거로 들고 경험과 기억에 고리를 걸어 물어야 한다. 상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무턱대고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책임 전가다.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찔렸어요. 많이 그냥 주니어 때는 물어보게 되죠. 대신 기존의 업체 선정 과정에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제기되어서 A 대신 B와 C 프로세스를 대안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식으로 물어야 한다. 상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당신이 손에 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잘 준비된 질문은 상사를 사안의 핵심으로 신속하게 안내해 행동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넋놓고 받지 말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말 지시를 하면 네 이러고 이제 일단 받아들이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상사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서프라이즈다. 혼자 머리를 싸매다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완결짓는 것은 자기 커리어에 쥐레를 묻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런 지시를 내리는 걸까? 갸우뚱할 때는 집요하게 물어보자. 대다수 상사들은 지시를 내릴 때 왜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떤 필요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지시의 맥락이나 이유를 물어보라. 그 순간 당신은 상사의 관점을 장착하게 된다. 네, 장지원님 제 얘기인 줄 알았다고. 저도 뭐 진짜 너무 공감됐어요. 그래서 일단 좀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질문을 뭐 잘하는 법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쭉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 세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의 그는 모니터 세대였다. 목소리 톤, 보디랭귀지, 표정,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는 순발력, 그런 것들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게 훨씬 쉬웠다. 이 말은 우리는 좀 더 이메일에 익숙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은 그럼 어떻게 쓰냐? 제일 중요한 건 이메일, 여러분 아시죠? 이런 스타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안전보건팀 이대리예요. 저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금연 패치를 안 받아가셨던데 그거 제가 다음에 만날 때 드릴게요. 라고 시작해서 이메일이 무슨 이렇게 쭉 이렇게 분들 메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예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중요한 사항을 먼저 하고 이렇게 딱 블릿을 줘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뭐 써라 하는 건데 저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가 소화 가능한 덩어리로 내용을 나누고 중원 부원은 최소화하라. 한 줄이 넘어가지 않게 문장을 다듬고 필요하다면 말머리 기호를 사용해 중요 이슈를 눈에 띄게 배치하자. 그 스크롤을 내리느라 검지가 마비될 것만 같은 이메일이 있다. 저도 이거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이번에는 벽돌이 아니라 굴비다. 굴비 두름처럼 켜켜이 쌓인 회신과 포워딩 메일을 그대로 상대에게 던지는 경우로, 이거는 이제 나는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임원이나 상사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주로 보낸다. 근데 이제 일하다 보면 여러 부서 관계됐을 때 밑에 참조 메일 참고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버릴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이메일 다 읽어보기 짜증나잖아요. 히스토리 읽어보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전 이메일을 이력을 축적해놓은 굴비 매듭은 과감히 없애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기초로 요약해 보내자. 네, 라는 말을 했는데 저 이거 실무에서 진짜 공감되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나중에 사실 이거 히스토리 잘 남겨가지고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되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공감이 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면 또 더 좋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 네, 준목님도 대학교 연구실이랑 똑같다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하기가 나오는데, 디스하기는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그리고 전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스토리텔링 애니멀. 사실 뭐 아부, 제가 여기 보면 어필일 수도 있고 또는 아부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뭐 다 하기는 해요. 근데 회사에서 되게 자기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분들이 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좀 자기 자랑하는 거 좀 힘들어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그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페이스북 CEO였던 sheryl 샌드버그가 여자들이요 제발 좀 린인 해라 들이대라라고 외칠 만큼 이제 뭐 그런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뭐 케바케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앞에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조용한 이제 약간 그런 묵묵한 사람이에요. 아까 예를 들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막 여기 옆에서 되게 말 잘하시는 분들 회사에 꼭 있잖아요. 막 그 팀장님 옆에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이 고과를 잘 받으니까 본인도 좀 잘해보려고 막 아부를 하는데 그게 이분이 아부를 좀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필을 잘하기로 소문난 그 오차장에게 이제 자기의 고민을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네, 김선주님, 이 회사의 언어, 직장 언어 탐구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읽고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제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차장이 얄미운 자기 잘난 척이 아닌 숭고한 존재감을 발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야. 제가 분석적이라는 말을 좀 듣는 편이라 영업 전략을 짜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 적응력이 정말 좋거든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도 허브 역할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자랑을 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 내가 거둔 실제 성과를 얘기해야 해.
회사 브로셔 편집과 디자인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외주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본 적이 있습니다. 빨대를 꽂으려면 이렇게 꽂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딜러 워크숍 후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작년 대비 40% 이상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정보들을 근거로 세우면 사람들은 저건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지 못해. 왜냐?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하려면 허둥대서 촌스럽게 들린다? 박 과장, 이력서 업데이트한 지 얼마나 돼? 나는 한 달 단위로 해. 이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둔 성과를 기록해 두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까먹어버리고 내 일에 의미를 부여할 시간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또 두 번째 아까 이어서 굉장한 꿀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잠깐 제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링크드인 소식 들으셨나요, 여러분? 얼마였죠? 3조였나요? 링크드인 한국에서는 좀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문화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고 왠지 링크드인에 올라와 있으면 얘 이직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링크드인의 정리를 잘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그 옆팀에 예전에 대리님이 저희가 이렇게 막 몇 개의 팀이 협력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마치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이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게 거기에 촘촘하게 라인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지훈님 오늘 그 인수 소식이 하루 종일 좀 이슈가 됐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왜 인수했을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에 우리나라의 잡코리아도 인수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프로젝트 하시면 저도 좀 잘 못하는 건데 그 링크드인이든 아니면 본인의 이력서든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네, 30조 원에 인수됐다고 우리 운영자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꿀팁 아닌 꿀팁으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업무와 성과를 근거로 한 자기 어필은 대개 이런 흐름이야. 뭐가 문제였고 일을 해결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결과 회사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조너선 가셜이라는 학자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책에서 그랬어. 고난, 극복, 해피엔딩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소서. 예? 옛날에 내가 팀플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말 안 듣는 복학생들이 있었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다라고 면접 볼 때 많이 얘기하는 그런 구조로 회사에서도 수시로 어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다만 자기 어필을 할 때 나만 하면 안 돼. 아무리 작아도 동료들의 도움과 상사의 지지가 있기에 내 자리와 내 일이 있는 거지.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자주 언급하는 게 좋아. 당신이 상을 받거나 크게 인정받는 자리가 있다면 상사와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라고. 팀장님의 코치가 없었으면 시간이 2배로 걸렸을 겁니다. 제가 TFT에 차출되는 동안 이 대리가 군말 없이 팀 내의 잡무를 도맡았어요. 등등. 아마 그들은 다음번에도 당신을 도와줄 거야. 기억해. 자기 어필은 독백이 아니야.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야 어필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를 보다 자주 이야기하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차장이 굉장히 세련된 그 깔때기를 갖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나를 어필하는 세련된 방법이 아닐까. 옆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고요. 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들로 포장해서 하는 슈거코팅을 한다. 이런 얘기에서 사실 우리가 회사 일 하다 보면 나쁜 소식 전하게 될 때 많은데 나쁜 얘기는 축소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에서 뭐 다른 사람 가십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이제 직장의 언어에 대한 뭐 더 많은 소재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멀리 가 있지? 여기 이 정도로 일단 직장에서 센스의 언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무기라고 제가 생각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감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에, 제이스님, 제가 퇴근길에 초코 제품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저 좀 피곤해 보이나요? 아까 사실 방송하기 전에 한숨 잤더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최지윤님, 링크드인은 좀 더 네트워크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맞아요. 거기에서 서로 필요한 주제들, 뭐 예를 들면 저 오늘 DB 데이터 쪽 교육 갔다 왔는데 그런 거 데이터에 관련된 실무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실리콘밸리 잠깐 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링크드인을 촘촘하게 쓰고 거기서 나를 어필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능력이다 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네트워크도 좀 필요하고 자기의 실력을 잘 어필해 놓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감해 주셨어요. 승선님은 현장직이라 좀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런 말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정확한 리포트?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까지 읽어봤고요. 거꾸로 보이겠지만 내일은 좀 더 뒷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그리고 뭐 이메일 쓰는 법,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쓰는 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또 회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